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살인자의 1인칭 시점, 즉 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다 보니 읽는 내내 우리 자신도 마치 살인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내내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건 역시 이상한 게 아니죠. 마치 나 자신이 악의 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유정 작가의 신기함을 넘어서 신비로운 능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신경 쓰이고 또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바로 나와 닮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들여다보기 싫은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니까 그게 싫고 상당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의 그 단점이 굉장히 유치한 모습이거나 혹은 쉽게 토라진다거나 이 정도의 소위 약간 나쁘다 정도의 모습이면 흔쾌히 그래 나도 뭐 그런 면이 있지 하면서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인정하기 너무 힘들죠. 악인과 나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 나쁜 놈의 이야기를 내가 공감하는 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인간을 동정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느끼게 한다. 참 이런 의미에서 이 저자인 정유정 작가는 묘한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우리 안의 악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고 악은 어떻게 점화되어서 결국에는 폭발하는지 미지의 세계가 아닌 영혼이 사라진 인간의 내면 그 깊숙한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책이 바로 종의 기원입니다. 주인공 한유진은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건장한 체격의 26살 청년입니다. 어머니와 죽은 형을 대신해 입양된 친구 혜진과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새벽녘 유진은 비릿하고 진한 피냄새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피냄새가 잠을 깨웠다. 코가 아니라 온몸이 빨아들이는 듯한 냄새였다. 공명관을 통과하는 소리처럼 내 안에서 되울리고 증폭되는 냄새였다. 시야에선 기이한 사파들이 표류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 들어선 가로등에 부옇고 노란 빛, 발 아래로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강물, 비에 젖은 차도 위를 구르는 진홍빛 우산, 바람에 벌럭거리는 공사장 가림막 비닐, 머리 위 어디쯤에선 발음이 어눌한 남자의 노랫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같이 사는 친구 혜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혜진은 유진에게 어머니와 통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진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자리에 앉아 어둑한 방을 밝히기 위해 불을 켠 유진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방 안이 새빨갛게 피로 물든 겁니다. 침대, 침배포, 이불, 베개 알 것 없이 그의 몸이 닿은 곳은 죄다 빨간 피가 낭자했기 때문이죠. 방바닥에도 핏자국과 피 묻은 발자국들이 다닥다닥 찍혀 있었고 그의 얼굴, 검정 스웨터와 운동복 바지와 양말까지 선지처럼 옹고된 핏물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진은 어렸을 적 가족여행에서 사고로 아버지와 1살 터울의 형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유진은 정신과 의사인 이모 혜원이 처방해준 정체불명의 약을 매일 거르지 않고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약이 영 찝찝합니다. 이 약만 먹었다 하면 유진은 머리에는 손오공의 금고알을, 손과 발에는 족쇄를 채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두통 때문에 대굴대굴 굴렀고 이명 때문에 귀가 늘 시끄러웠습니다. 심지어는 기억이 툭툭 하면서 끊긴다는 느낌이 들 때도 종종 있었죠. 몸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체력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기야 유진은 이 약을 내 인생이라는 풀밭에 풀어놓은 뱀이었다. 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번번이 놈에게 발목을 물어뜯기고 주저앉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유진이 이렇게 괴로워했지만 어머니와 이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약의 부작용을 견디며 촉망받는 수영선수가 된 유진은 16살에 약을 끊고 경기에 출전했다가 그 대가로 경기 도중 첫 번째 발작을 일으켜 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데요. 이쯤에서 왜 유진이 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물론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유진은 환상을 얻기 위해 약을 끊는다 말합니다. 약물 중독자들은 대부분 환상을 쫓느라 약을 먹는다. 내 경우는 반대다. 환상을 얻으려면 약을 끊어야 한다. 끊은 지 얼마 후면 마법의 시간이 열린다. 약물 부작용인 두통과 이명이 사라지고 후각이 개같이 예민해진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돌아가고 생각 대신 직관으로 세상을 읽어드린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낀다. 인간이 만만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가끔씩 의식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길고도 깊은 잠을 자는 발작도 찾아옵니다. 한없이 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과 늘 주눅들게 하는 어머니의 철저한 규칙, 그리고 자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듯한 기분 나쁜 이모 혜원의 감시 아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유진은 가끔씩 약을 끊고 어머니 몰래 옥상으로 연결된 비산계단을 통해 외출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왔습니다. 유진은 약을 끊으면 소위 개병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힘이 남아도는 근육들 때문에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 몰래 외출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나름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중에 하나였겠죠. 이날도 유진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며칠간 끊은 상태였습니다. 전날 밤 유진은 그 개병이 또 도져서 옥상을 통해 몰래 또 외출을 감행한 거죠. 하지만 이날의 외출로 인해 유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방문을 당겨 열고 복도로 나갔다.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핏자국과 발자국이 방문에서 복도를 지나 계단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나는 문짝에 등을 기대고 서서 평소 청군이라 부르는 머릿속 낙관주의자의 속삭임을 들었다. 꿈이야.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라고. 현실에서 이따위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 방 밖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전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끔찍한 장면을 봤는데 구름 속을 헤엄치는 금붕어, 황금 파도가 도대체 웬 말이냐고요. 보통 우리들은 신비롭고 설레인 걸 느낄 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진은 피투성이의 집안을 보고 저런 기분이 든 겁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끔찍한 장면이 유진의 눈에는 마치 아름다운 풍광을 보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좋은 감정과 연결되면 안 되는 비극과 이 좋은 감정을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연결선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좀 섬뜩하시죠? 이상하긴 하지만 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층도 피투성이로 도배된 위층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주방과 계단을 가르는 칸막이 벽 및 피 웅덩이 안에 맨발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만 빼고요. 유진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긴 머리채를 얼굴에 덮어쓴 여자가 죽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은 죽은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누군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눈앞이 어둑해왔다. 멀미가 났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뱃속에 뜨거운 모래가 가득 들어찬 기분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 곁에 주저앉은 채로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암전된 머릿속에 불이 들어오기를, 그리하여 뭔가를 해볼 수 있기를, 내 안의 시계가 알람을 울려 이 악몽에서 건져내 주기를 기대했다.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체적인 반응만 있을 뿐 유진의 감정 표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 강한 트라우마가 올 만큼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느끼면 어마어마한 상실감으로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부정하거나 현실 자체를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하는 태도도 많이 보입니다. 즉, 우리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 장면과 그 사건에 대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정 제어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살인과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마주하면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감정, 즉 feeling은 감각, 센세이션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정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떤다, 슬프기 때문에 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울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그런 정반대 방향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유진은 감각은 있지만 이런 신체적 반응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죄다 신체적인 반응, 즉 감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나 대상이 나에게 주는 물리적인 경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묘사뿐이죠. 어머니의 죽음 앞에 본인의 감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대목이라는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간다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아예 멈췄다 라거나 혹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 이런 긴 시간의 정도로 표현하지 지루함과 연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끔찍함, 불쾌함, 그런 일부 감정들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문화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들이죠. 아마도 유진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알려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해 가면서 학습 자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상하기는 싫지만 대부분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마도 119, 112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사건을 그저 바라본다는 거죠. 어머니의 살인 현장에서 제3자의 흔적을 찾으면 찾을수록 모든 증거들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책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유진을 말이죠. 그는 자신이 범인일 리 없다고 온갖 논리와 가설을 세워보지만 침대와 협탁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하면서 무너집니다. 증거의 정체는 검붉은 핏물이 말라붙어 있는 면도칼이었습니다. 이 면도칼은 유진이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해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집어왔고 따로 간수하는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 눈에 띄지 않도록 욕실 천장에다 감춰두고 있었죠. 자, 정리하자면 면도칼은 유진의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간간히 어머니의 환청만 들릴 뿐 유진은 새벽에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한때 면도칼은 아버지를 추억하는 기념품이었으나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물건이 돼 있었다. 제자리에 꽂히기를 기다리는 어떤 문의 열쇠였다. 일단 꽂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자폭장치였다. 알아야 했다. 내 안의 나라고 믿는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 있는지, 그 누군가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르고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길이 없었다. 아는 순간 지옥문이 활짝 열린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엎어진다 해도 유진은 죽은 어머니의 턱을 잡고 입꼬리가 시작되는 왼쪽 귀 밑에 면도칼을 꼽습니다.
살인의 기억을 떠올려 보기 위해서였죠.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느낌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익숙했습니다. 이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건데 아무리 악인이어도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 정유정 작가는 이 부분을 넣을지 무려 5번이나 주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이고요. 유진의 특이한 사고방식으로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넣었다고 하죠. 유진이 처음에 주저한 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게 끔찍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인 사실을 확신하게 될까 봐 망설인 거라고 작가는 전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영위해왔던 생활이 깨지는 거니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머니가 동생인 정신과 의사 혜원의 말을 듣고 일기에 기록한 것인데요. 유진의 심장은 보통 걸 가지고는 혹은 보편적인 대상을 가지고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뭘 볼 때 흥분을 하고 즐거움을 느낄까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보면 그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감이나 쾌감을 주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죠. 대부분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보통 남의 극단적 고통이나 그 고통의 산물을 봐야 흥분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울타리를 벗어나도 너무 한참 많이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사이코패스적인 연쇄살인마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유진 역시도 자신이 가장 끌리는 것은 겁먹은 것인데 특히 등 뒤에 대한 육감이 남자보다 2배로 뛰어나면서 겁은 2배로 많은 여자들의 두려움에 짜릿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남의 두려움은 나에게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쾌감과 고통의 연결 회로가 완전히 엉뚱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 유진은 개병이 도진 날이면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는데요. 밤길을 걷고 있는 여자를 자신의 놀이상대로 점찍어 둡니다. 영감을 받은 머릿속 목소리가 퀴즈를 냈다. 손에서 금반지를 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끔찍하지만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자를 생각을 꿈에서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아파할 테니까. 금반지는 내 것이 아니니까 등등 다양한 답변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금반지를 속으로 빼앗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진은 어떤가요? 별 망설임 없이 답을 달았다. 손가락을 자른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걸 진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놀이가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길을 가던 또 다른 여자를 자신의 놀잇감으로 바꾸었고 그는 쾌락을 위해 그 여자를 죽여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모습을 어머니가 목격하는데요. 쾌락을 위한 살인은 결국 어머니까지 죽이게 된 비극의 방아쇠가 되었죠. 망각은 궁극의 거짓말이다.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이다. 내 머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패이기도 하다. 어젯밤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해결책으로 망각을 택했으며 내 자신에게 속아 바보짓을 하며 하루를 보낸 셈이었다. 유진은 어머니를 죽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망각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4번의 살인 끝에 유진은 어머니가 옳았다며 결국 자기 자신을 사이코패스로서 자각하게 되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내가 왜 인간의 악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 대답할 차례다. 평범한 비둘기라 믿는 우리의 본성 안에도 매의 어두운 숲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내면의 악, 타인의 악, 나아가 삶을 위협하는 포식자의 악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